1990년대 북한을 휩쓴 고난의 행군은 우리에게는 뉴스로만 전해진 비극적인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북한 해군 참모장이었던 리진우 가명가 최고 위층의 자리에서 직접 목격한 것은 상상 이상의 처참한 지옥이었습니다. 인민들의 굶주림과 아들의 충격적인 한마디는 그를 침묵할 수 없게 만들었고 결국 모두를 속이고 목숨 건 탈출을 감행하게 합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보았고 왜 최고 간부의 자리까지 버리고 자유를 찾아야 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저는 리진우입니다. 한때는 북한 해군 참모장이었지요. 겉으로는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는 충복인 척했지만 제 속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복을 입고 거들먹거리는 그 순간에도 제 심장은 늘 차디찬 얼음 덩어리 같았어요. 인민들의 굶주림을 외면할 수 없었으니까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조국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압록 강변에 널린 굶어 죽은 시체들을 보셨습니까? 길거리에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들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셨겠지요. 저는 매일 그걸 봤습니다. 평양 시내 한복판에서도 공개 처형이 예사였습니다. 쌀 한 톨 훔쳤다고 남조선 노래를 들었다고 사람을 대낮에 끌고 가 총살했습니다.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겠습니까? 제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저는 침묵해야 했습니다. 참모장이라는 직책이 주는 무게가 저를 짓눌렀거든요. 그러다 제 아들 철민이가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갓 20을 넘긴 녀석이 자유세계 소식들을 전해주는데 그게 제게는 또 다른 충격이었지 뭡니까? 바깥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하고 풍족하게 먹고 원하는 대로 살고 있더군요. 철민이는 제가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민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 체제는 글러먹었습니다. 수령님의 은덕이요? 다 거짓말입니다. 바깥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아들의 목소리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제가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말들을 제 아들이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저와 같은 고뇌를, 아니, 저보다 더 큰 분노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고 굶주려 죽어간 인민들의 모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제 아들도 제 가족도 결국은 이 썩어빠진 체제 속에서 쓰러져 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참모장이라는 제 직책이 더 이상 저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제 아들, 제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고민했습니다. 제 평생 가장 위험한 결심을 한 것이죠. 가족을 살리기 위한 저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수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보위부의 서슬 퍼런 감시망을 뚫고 최고 간부라는 저의 신분을 역으로 이용해야만 했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모든 눈길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막연한 꿈이었지요. 하지만 매일 밤 고요한 어둠 속에서 숨죽여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미래라는 것이 있을까 하는 질문이 저를 갉아먹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굴레를 벗어나야 한다고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장마당을 통한 물색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필요한 물건을 사러 다니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저의 눈은 끊임없이 브로커를 찾고 있었지요.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날카로운 시선들이 오가고 낡은 천막 아래서는 은밀한 거래들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장마당입니다. 굳게 닫힌 입술과 얼어붙은 표정들 사이에서 겨우 한 사람과 접촉할 수 있었어요. 그와의 대화는 짧고 굵었습니다. 암호 같은 말들이 오갔고
저는 약속된 장소에 조심스럽게 물건과 함께 작은 쪽지를 남겼지요. 그 다음부터는 저의 인맥과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총동원했습니다. 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보위부의 움직임, 국경경비대의 교대 시간, 심지어는 특정 지역의 감시탑 사각지대까지도 머릿속에 꼼꼼히 그려 넣었어요. 최고 간부라는 신분 덕에 얻을 수 있었던 지리 정보와 통신망 지도를 밤마다 몰래 들여다보며 탈북 루트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지도는 낡은 책 사이에 숨겨두었고 중요한 내용은 모두 암기해버렸습니다. 혹시라도 발각될까봐 잠시도 마음 놓을 수가 없었지요. 심장이 쿵쾅거려 잠 못 드는 밤이 허다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해외 출장을 간다고 둘러댔어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띠고 멀리 나가야 한다고요. 아내가 처음에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여보, 요새 같은 때에 해외 출장이라니 위험하지 않겠어요? 걱정 어린 목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한 일이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이들도 아빠가 아주 먼 곳으로 중요한 일을 하러 간다고 생각하고는 아빠, 빨리 돌아오세요. 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진한 얼굴을 보면서 저는 이를 악물었지요. 마지막 준비를 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작은 녹음기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가족들에게 남길 메시지를 녹음하려던 참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겁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혹시 보위부 사람들이 벌써 눈치를 챈 건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녹음기를 이불 밑으로 숨기고 아무렇지 않은 척 촛불을 껐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아내가 고개를 내밀더군요. 여보, 아직 안 주무세요? 제가 마실 물이라도 가져다 드릴까요? 아내의 목소리에 그제야 저는 길게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지요. 그리고 또 다른 위기도 있었습니다. 브로커에게 건넬 마지막 물품을 챙기던 중이었어요. 비상식량과 위조 신분증에 필요한 자재들이었지요. 가방에 넣고 잠그려는데 갑자기 아들 녀석이 제 방으로 들이닥친 겁니다. 아빠, 나랑 같이 장기 두면 안 돼요? 해맑게 웃는 아들의 눈에 제 가방이 들어올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황급히 가방을 발로 밀어 침대 밑으로 숨기고는 억지로 웃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아빠랑 한판 두자. 녀석과 장기를 두면서도 제 마음은 가방 속에 든 물건들로 인해 한시도 편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되돌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았지만 정이 든 가구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배어있는 벽지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향한 갈망이 그 모든 미련보다 더 강했습니다. 이제 저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김책시 해군기지 부근은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죠. 칠흑 같은 밤, 달조차 숨어버린 하늘 아래, 우리 가족은 숨죽이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아내와 어린 아이들, 그리고 저 리진우.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땅은 얼어붙어 발소리가 크게 울릴까봐 노심초사했지 뭡니까. 저 멀리 보위부 초소의 희미한 불빛이 보일 때마다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들키면 끝장이다. 여기서 다 죽는 거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아이들은 제 옷자락을 꽉 잡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추워서 떠는 건지 아니면 이 상황이 무서워서 떠는 건지 구별할 수도 없었어요. 제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힘을 주더군요. 아시겠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숲을 헤치고 얼어붙은 논밭을 가로질러 마침내 압록 강변에 닿았습니다. 강은 거대한 얼음판처럼 굳어 있었어요. 강 건너편 희미하게 불빛이 반짝이는 곳이 바로 중국 땅이었습니다.
자유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가 저 너머에 있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았지만 꼭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강으로 내려서는 순간 갑자기 뒤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거기 누구야? 서라. 날카로운 목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어요. 보이부 추격조였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죠. 들킨 겁니다. 아이들을 재촉하며 얼음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얼음은 단단했지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크르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탕! 탕!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밤을 흔들었고 총알이 얼음 위를 스치며 파바박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제 등에 매달렸어요. 아바이 무서워요. 제 아내는 아이들을 감싸 안고 넘어지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걸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렸어요.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죽음의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발이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는지 모릅니다. 총성은 점점 가까워지는 듯했고 추격조의 고함 소리도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잡히면 끝이다. 차라리 여기서 강물에 빠져 죽는 게 나을지도 몰라.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그럴 수 없더군요. 이 아이들에게는 제가 전부였으니까요. 마침내 강 건너편 둔떡에 발이 닿았습니다. 얼어붙은 강을 벗어나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온몸의 힘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강 저편에서 보이부 병사들이 우리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지만 더 이상 따라오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제는 또 다른 미지의 세상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이지 죽음의 문턱을 넘은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연변 땅에 발을 들이자마자 브로커는 우리를 아주 캄캄한 지하 밀실로 데려갔습니다.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가 싶을 정도로 좁고 습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방이었어요. 벽은 시커먼 얼룩으로 뒤덮여 있었고 바닥은 축축해서 밟을 때마다 끈적이는 기분이 들었지요. 아이들은 처음엔 무서워서 잔뜩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애는 제 품에 파고들어 한참을 떨었고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는 북한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유로운 곳도 아니었으니까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브로커는 우리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절대로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요. 공안들이 수시로 단속을 나온다고 만약 붙잡히면 그 자리에서 북송이라고 했습니다. 북송 그 말만 들어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시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의 피가 식는 듯 했지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낮에도 불을 켜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빛이 새어나갈까 봐요. 덕분에 시간 개념도 없이 그냥 어둠 속에서 살았지요. 아침인지 저녁인지도 모르고 그저 브로커가 가져다주는 강냉이 죽으로 겨우 허기를 채웠습니다. 그마저도 제때 못 먹는 날이 허다했댔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바로 그 불안감입니다. 문 밖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공안들이 들이닥친 건 아닐까, 혹시라도 인신매매 조직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브로커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지요. 언제 우리를 팔아넘길지 모른다는 소문이 파다했으니까요. 밤이 되면 더 무서워졌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 가끔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제 품에 안겨 가끔 흐느끼기도 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아이들의 등을 토닥여주는 것뿐이었어요. 괜찮다고 괜찮을 거라고 수없이 속삭였지만 그 말은 저 자신에게 하는 주문 같았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더군요. 눈은 항상 충혈되어 있었고
가끔 멍하니 벽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제가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지요. 이 모든 고통이 저 때문에 시작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남편으로서 정말이지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요, 문 밖에서 쿵, 쿵 하고 뭔가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공안인가 아니면 그 인신매매꾼들인가.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을 품에 끌어안고 숨죽여 기다렸지요. 다행히도 그냥 지나가는 소리였지만 그날 밤은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어둠 속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 같았어요. 자유를 찾아왔건만 여기는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지내야 하는지,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막막함에 그저 하루하루를 버틸 뿐이었지요. 우리는 브로커 동무말만 철석같이 믿고 중국 땅에 발을 디뎠지요. 이제는 다 된 줄 알았어요. 조선 땅의 그 지긋지긋한 감시와 배고픔에서 벗어났다 생각하니 심장이 터질 것 같더군요. 엄마랑 순이도 한숨 놓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브로커는 우리를 어떤 허름한 집으로 데려갔어요. 며칠만 더 기다리면 남조선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했지요. 처음에는 친절했어요. 밥도 주고 잠자리도 주었으니 그때는 그저 고마울 뿐이었지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어요.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더군요. 엄마는 밤마다 잠 못 들고 훌쩍이셨어요. 저도 눈치가 보였지요. 어느 날 밤, 브로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준 돈으로는 어림도 없다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했어요. 우리가 가진 건 그게 전부였는데 말입니다. 제가 따지자 그자는 눈을 부라리며 저를 밀쳤어요. 그제야 알았지요. 우리가 배신당했다는 것을요. 놈은 우리를 인신매매 조직에 넘기려 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파는 그런 짐승 같은 인간들 말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도망쳐야 했어요. 간신히 그 집을 벗어나니 이미 어둠이 깔려 있었지요. 뒤에서는 발소리가 들려오고 자동차 엔진 소리가 우리를 쫓는 듯 했어요. 엄마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 하셨고 순이는 제 옷자락을 붙잡고 덜덜 떨었지요. 저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잡히면 끝이다. 가족들을 지켜야 한다. 그 생각밖에 없었지요. 저는 엄마와 순이를 이끌고 좁은 골목길을 미친 듯이 달렸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흙먼지 냄새, 쓰레기 냄새가 뒤섞인 중국의 밤거리는 우리에게 지옥 같았어요. 인가 없는 허름한 창고에 숨어들었을 때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지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 생각했어요. 철민아, 이제 어쩌니? 엄마가 흐느끼며 제게 속삭이셨어요.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제가 꼭 방법을 찾을게요. 우리 순이도 엄마도 제가 꼭 지킬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엄마는 아셨을까요? 저는 밤새도록 머리를 굴렸어요. 브로커는 믿을 수 없고 돈은 없고. 그때 문득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돈이 없어도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소문. 아주 위험하지만 다른 경로가 있다는 이야기였지요. 저는 그 희미한 희망의 끈을 붙잡기로 결심했어요. 동이 트자마자 우리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지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우리는 마치 쫓기는 짐승들 같았어요. 한숨 돌릴 새도 없이 또 다른 길을 찾아야 했지요. 국경을 겨우 넘어왔나 싶으면 이제는 또 다른 보이브놈들의 눈을 피해 어딘가로 숨어들어야 했어요. 이 넓은 땅덩어리에 우리 가족 하나 편히 쉴 곳이 없다는 게 참 서럽더군요.
새로운 길은 더 험했어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 같지 않은 좁은 산길을 헤치고 때로는 강을 건너야 했지요. 한밤중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밑조차 보이지 않아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이미 지쳐 축 늘어져 잠들었고 아내는 뼈만 남은 제 손을 잡으며 눈빛으로 말하더군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해요, 진우 씨. 그 눈빛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이었을 겁니다. 국경을 넘기 위해 강가에 숨어 있는데 멀리서 감시견 짖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척척한 강바람이 살을 애는 듯 했지만 등골은 식은땀으로 흥건했지요. 보이부 놈들이 훈련시킨 개들이었어요. 우리를 쫓아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아, 정말이지 심장이 터질 것 같더군요. 이러다 잡히면 끝이다. 우리 가족 모두 북으로 끌려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이들을 깨워야 하나 아니면 이대로 숨어 있어야 하나 갈피를 잡을 수 없었지요. 그때였어요. 아내가 제 손을 꽉 잡더니 아이들을 꼭 안아주는 겁니다. 그리곤 제게 속삭이더군요. 진우 씨, 저 강을 건너야 해요. 지금뿐이에요. 강물은 얼음장 같았어요. 아직 완전히 녹지 않은 얼음 조각들이 둥둥 떠다니는데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지요. 아이들을 업고 건너는데 차가운 물살이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대로 목숨을 잃을 판이었죠. 아내는 뒤에서 제 옷자락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고요. 이를 악물고 한 발 한 발 내딛는데 저 멀리서 들리던 개 짖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강을 다 건너고 젖은 몸으로 흙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죽음의 문턱을 겨우 넘은 거지요. 그렇게 며칠을 더 헤매다 정말 기진맥진에 쓰러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때였을 겁니다. 조용한 시골길에서 한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 봤지요. 처음엔 또 보이부 놈들인가 싶어 바짝 긴장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우리에게 조용히 손짓을 하더군요. 그리고는 알 수 없는 말로 우리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분은 남조선 인권단체에서 보낸 사람이더군요. 우리 같은 탈북민들을 돕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온 분이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따뜻한 음식을 건네고 갈아입을 옷도 주었지요. 오랫동안 굶었던 아이들이 허겁지겁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정말이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더군요. 이제부터는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너무 염려 마십시오. 안전한 곳으로 모실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어찌나 큰 위안이 되던지요. 드디어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그리고 희망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여전히 갈 길은 멀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분의 도움으로 안전한 은신처에 몸을 숨겼지만 밖에서는 여전히 우리를 찾아 헤매는 그림자들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자유를 향한 마지막 관문, 그 길은 아직도 안개 속이었지요. 우리 가족의 단결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이 힘든 여정을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정말이지 매 순간이 두려움과 희망의 연속이었어요. 그 압록강을 건너고 험한 길을 뚫고 마침내 대한민국 땅을 밟았을 때 제 심장이 얼마나 세차게 뛰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이제는 감시의 눈길도 굶주림의 공포도 없을 거라 생각했지요. 자유가 바로 제 눈앞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서로 손을 붙잡고 그저 울기만 했어요. 그동안 겪었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이제는 다 끝났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휘감더군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참으로 짧았습니다. 이곳 남한은 저희가 살던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처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데 온갖 기계들이 번쩍거리고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도 알아듣기 힘든 외래어가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길거리를 걷다 보면 하늘을 찌를 듯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고
사람들이 모두 손바닥만 한 기계 스마트폰이라는 거더군요만 보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는 채널이 수십 개씩 나오는데 뭘 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밤늦게까지 환하게 불을 밝힌 상점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저 입만 벌리고 서 있었어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하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역시 마음속의 그림자였어요. 밤만 되면 잠을 이루기가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큰 소리가 나도 깜짝 놀라 깨고 꿈속에서는 아직도 그 국경을 넘던 순간, 쫓기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펼쳐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제 영혼은 아직 그 차가운 강가에, 그 어두운 산속에 갇혀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아내는 자꾸만 고향 생각을 하더군요. 먹고 살기 힘들고 감시가 심해도 그래도 정들었던 곳인데 이곳은 모든 것이 낯설고 외로웠나 봅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가서 적응하기 힘들어했어요. 말투도 다르고 친구들이 저희 사정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조용히 지내려 해도 아무래도 티가 나나 봅니다. 어느 날은 막내딸이 울면서 저에게 왔어요. 친구들이 자기를 북한에서 온 애라고 놀린다면서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자유를 찾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이에게는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준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들더군요. 아내는 묵묵히 아이를 안아주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보듬어주려 애썼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들이운 먹구름은 쉽게 거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곳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는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우리는 자유를 택했다. 하지만 그 다짐 뒤에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낯선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직은 그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조선에 와서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텔레비전에서 보던 빌딩들, 넘쳐나는 물건들,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이요. 여긴 다릅니다. 뭔가에 쫓기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이 없어요. 그저 각자의 생활을 살아가는 평범한 모습들이었지요. 저는 낮에는 작은 식당에서 일을 배우고 밤에는 글을 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때론 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여러 번이었어요. 강을 건널 때의 그 차가운 물살, 국경경비대의 눈을 피해 숨죽이던 순간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곤 했습니다.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총알바지가 될 거라는 두려움, 그거 아시겠습니까?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던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숨 쉴 수 있게 된 것은 저 혼자만의 행운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쩌면 저에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요. 북조선에 남아있는 수많은 동무들, 그들도 저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할 텐데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줘야 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누가 제 이야기를 들어줄까 싶었거든요. 어쩌면 북조선에 있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겪었던 배고픔, 감시의 공포,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갈망을 숨김없이 이야기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저는 작은 강당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많은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북조선에서 왔습니다. 그 한마디를 뱉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는 담담하게 제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던 시절, 한겨울에도 얇은 옷을 입고 추위에 떨어야 했던 아이들, 사상범으로 몰려 끌려가던 이웃들의 모습 제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다시 증언하는 것처럼 모든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 했지요.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던 사람들,
그들의 공허한 눈빛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이야기가, 제 진심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가 받은 이 자유를 저만의 것으로 간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갇힌 고향 사람들을 위한 작은 빛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그들이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 세상의 진실을 이야기할 겁니다.